예,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통신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데이터 전송 이론부터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정보의 정의, 정보가 뭔지. 일단 여기서 출제되는 것은 일단 네 번째에 나오는 통신의 3요소가 일단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형태가 되죠.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기호는 다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신문에 보면 신문에 여러분 글자들이 있겠죠. 뭐 글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영문자도 있고 한글도 있고 뭐 숫자도 있죠. 그림도 있죠. 여러 가지 뭐 기호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데이터에서 내가 만약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진학에 대한 어떤 정보를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내야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정보라고 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0, 1부터 영문자, 한글, 숫자, 기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데이터고 그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추출해 낸다면 그걸 우리가 정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 개념, 의사, 명령이 포함된 것을 인간 또는 기계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나 문자, 기호 등을 이용하여 형식화한 것을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고 가공하기 전에, 추출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공했다는 것은 추출했다는 얘기죠. 필요한 정보를 뽑아냈다는 거예요. 신문에는 여러분이 많은 문자나 많은 글자들이 있겠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취업에 대한 정보다. 그럼 그것이 바로 데이터 안에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를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데이터와 의미를 붙여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안에 어떤 필요로 하는 정보가 들어간 것이다. 얘기죠. 출제가 된다면 만약에 정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한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것이다. 데이터를 가공한 거죠.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한 거죠. 정보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얻어지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이 정보는 우리가 소멸이 되겠죠. 내가 신문도 마찬가지죠. 신문에 어떤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냈는데 그것이 날짜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취업 정보라든지 진학 정보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효력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연속적인 정보 활동과 축적으로 정보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 설명이 아닌 거 데이터와 이제 비교되는 틀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형태는 보통 우리가 컴퓨터 통신에 다루는 건 이제 음성.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돌리는 이 음성 자체도 문자 자체도 도형, 텍스트, 화상 이미지들이 다 정보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출제되는 형태가 이건데요. 정보의 3요소가 아닌 걸 물어보죠. 정보원, 그 다음에 전송 매체, 통신 대상물. 그러니까 소스죠.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죠. 이걸 우리가 정보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에서는 이제 정보원을 소스로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정보원은 보낸 측과 받는 측, 수신측까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정보 매체, 전송 매체, 메디아지죠.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한다고 하면 내가 보내고 통신선을 통해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떠드는 소리는 정보원이 되는 거죠. 소스가 되는 거고 여러분은 바로 받는 사람, 수신자가 되는 거죠. 통신 매체가 필요하고 거기에 음성이 날아갈지 아니면 텍스트가 날아갈지 이런 것들이 뭐야? 인포메이션, 정보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보원, 전송 매체, 통신 대상물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통신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데이터 전송 이론부터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정보의 정의, 정보가 뭔지. 일단 여기서 출제되는 것은 일단 네 번째에 나오는 통신의 3요소가 일단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형태가 되죠.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기호는 다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신문에 보면 신문에 여러분 글자들이 있겠죠. 뭐 글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영문자도 있고 한글도 있고 뭐 숫자도 있죠. 그림도 있죠. 여러 가지 뭐 기호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데이터에서 내가 만약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진학에 대한 어떤 정보를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내야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정보라고 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0, 1부터 영문자, 한글, 숫자, 기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데이터고, 그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추출해 낸다면 그걸 우리가 정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 개념, 의사, 명령이 포함된 것을 인간 또는 기계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나 문자, 기호 등을 이용하여 형식화한 것을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고, 가공하기 전에, 추출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공했다는 것은 추출했다는 얘기죠. 필요한 정보를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는 여러분이 많은 문자나 많은 글자들이 있겠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취업에 대한 정보다. 그럼 그것이 바로 데이터 안에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를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데이터와 의미를 붙여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안에 어떤 필요로 하는 정보가 들어간 것이다. 이 얘기죠. 출제가 된다면 만약에 정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한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것이다. 데이터를 가공한 거죠.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한 거죠. 정보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얻어지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이 정보는 우리가 소멸이 되겠죠. 내가 신문도 마찬가지죠. 신문에 어떤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냈는데 그것이 날짜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취업 정보라든지 진학 정보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효력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연속적인 정보 활동과 축적으로 정보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 설명이 아닌 거 데이터와 이제 비교되는 틀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형태는 보통 우리가 컴퓨터 통신에 다루는 건 이제 음성.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돌리는 이 음성 자체도 문자 자체도 도형, 텍스트, 화상 이미지들이 다 정보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출제되는 형태가 이건데요. 정보의 3요소가 아닌 걸 물어보죠. 정보원, 그 다음에 전송 매체, 통신 대상물. 그러니까 소스죠.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죠. 이걸 우리가 정보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에서는 이제 정보원을 소스로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정보원은 보낸 측과 받는 측, 수신측까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정보 매체, 전송 매체, 메디아지죠.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한다고 하면 내가 보내고 통신선을 통해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떠드는 소리는 정보원이 되는 거죠. 소스가 되는 거고 여러분은 바로 받는 사람, 수신자가 되는 거죠. 통신 매체가 필요하고 거기에 음성이 날아갈지 아니면 텍스트가 날아갈지 이런 것들이 뭐야? 인포메이션, 정보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보원, 전송 매체, 통신 대상물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보통신과 데이터 통신이죠. 일단 정보통신과 데이터 통신은 크게 구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제자가 워낙 이 구분을 하지 않고 출제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혀 뭐 어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어떤 개념이냐면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큰 개념 안에 정보통신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통신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통신이다. 그 중에 컴퓨터 기술만을 이용해서 그죠? 컴퓨터만 이용해서 사용하는 통신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컴퓨터 통신 혹은 뭐라고 한다?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정의고요. 그런데 이제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는 이 컴퓨터를 쓰지 않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확대가 되니까 출제자도 이걸 명쾌하게 구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태껏 출제를 하는 걸 보면 뭐 컴퓨터 통신, 데이터 통신이다. 정보통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두 개를 분류해서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출제하기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으로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보통신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통신을 다 말하는 거고 그 안에 컴퓨터 기술만을 사용해서 쓰는 것이 컴퓨터 데이터 통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보죠. 책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보면 자, 일단 통신 매체라고 하는 거가 있죠. 중간에 전송 장치와 수신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통신이 되는 거죠. 데이터 통신. 이게 실제로 데이터 통신이죠. 그러니까 입력 장치를 통해서 뭐 전화를 사용을 했다고 합시다. 전화.
친구가 전화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화를 여러 번 말을 했다는 건 입력장치로 사용한 거고, 들을 수 있다는 건 출력장치를 사용했겠죠? 전화는 입출력이 다 되니까. 근데 전화를 통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화끼리 연결된 게 아니죠. 중간에 전화국에 연결이 되었고, 이 전화국에서는 분명히 여러분이 떠드는 소리를, 듣는 소리를 분명히 뭐다? 컴퓨터로 처리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전송장치와 전송장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화를 전달하는 거죠. 통신망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공중전화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기술을 사용했던 이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고,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거고, 그보다 폭넓은 범위를 정보통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별로 이제 시험에는 별 의미가 없는 거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거고요. 이해만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은 뭐냐?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옛날에는 이제 전기통신이라고 그랬어. 정보통신은. 이거는 이제 전화만을 얘기했던 거죠. 최초의 통신 도구는 바로 전화입니다. 우리 기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전화만 쓸 때는 전기통신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제 컴퓨터가 결합이 되고 혹은 컴퓨터에 유사한 정보 처리 기기가 결합이 되면서 우리는 정보통신 말을 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통신은 이렇게 정의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컴퓨터 통신 기술의 결합에 의해서 통신 처리 기능은 물론이고 정보 처리, 정보 변환, 저장 가능이 추가된 형태의 통신이다. 즉 여기 안에는 데이터 통신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보 처리가 가능한 기계와 기계 간의 정기적인 통신이다. 기계와 기계 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지만 전화끼리는 뭐야? 실제로 기기끼리 하는 거고 사람이 이 전화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와 전화기와 전화기 간의 통신이죠. 컴퓨터 통신도 마찬가지죠. 컴퓨터끼리 통신하는 거죠. 실제로는 사용자가 이 컴퓨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뿐이고 서비스를 받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주의할 거는 기계와 사람 간의 통신이 아니에요. 기계와 사람 간의 통신은 조금 있다 나오겠지만 모스보라는 게 있습니다. 모스.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건 조금 이따 보고, 기계와 사람 간의 통신은 바로 모스 통신이다. 사람 간의 사람. 그러니까 사람 간의 사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 것은 정보통신은 기계와 사람 간의 통신이 아니고 뭐라고요? 기계와의 기계의 통신이고, 모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통신이다. 사람과 사람 간의. 구분하세요? 기계와 기계끼리 통신을 하는 건 뭐라고요? 기계와 기계끼리 통신하는 거는 정보통신. 사람과 사람은 모스 신호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뒤에 나온다. 사람과 기계 간의 통신하는 건 없어요. 예, 그거 주의하시고. 정보통신과 컴퓨터 정보 처리 능력을 부과하여 송수신한 통신이다. 컴퓨터나 통신기 사이에서 디지털 형태를 필요한 정보를 송신한 통신이다. 쭉 보면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통신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볼까요? 자, 이렇게 데이터 처리와 데이터 전송 기술의 결합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라는 건 이제 컴퓨터 처리를 말하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처리된 정보를 목적지까지 어떻게 하면 잘 실어 나를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우리한테 핵심이죠. 컴퓨터 쪽이 아니라 바로 뭐다? 데이터 전송 쪽이 우리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에 처리된 어떤 데이터라든지 파일이라든지 그림이 어떤 통신망을 타고 어떤 제어 장치에 의해서 어떤 형태의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목적지에 전달하는지 가장 빠르게, 가장 신뢰성 있게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의 종합을 데이터 전송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컴퓨터 통신은 뭐다? 데이터 통신이다 말씀드렸죠. 데이터 처리 기술과 데이터 전송 기술의 결합이다. 이진보, 0과 1을 말하는 거죠. 0과 1에 기술된 정보를 목적물로 하는 통신이다. 그러니까 0과, 결국은 컴퓨터를 더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은 결국 중심은 0과 1로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림이나 글자나 소리도 다 모두 0과 1로 변환해서 날아간다는 겁니다. 정보의 수집, 가공, 처리, 저장, 분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가 기간의 통신이다. 이것도 마찬 얘기죠. 역시 정보통신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ITU라고 하는 것은 국제통신연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통신에 대한 기술을 표준을 정하고 규정하라는 국제단체예요. 거기서 정보통신, 데이터 통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다? 정보를 기계로 처리하거나 처리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데이터 통신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가 출제가 되었냐면 가장 적절하게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뭐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정보통신은 뭐다? 전기통신 플러스 컴퓨터 데이터 통신은 데이터 처리와 플러스 데이터 전송 기술의 결합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제 얘가 핵심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발전입니다. 통신 시스템이 어떻게 현재까지 발전되어 왔는지 이런 형태에 대한 내용이죠. 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정확하게 정확히 알아야 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모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부호가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기기라고 하는 전신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모스시라는 것은 이제 그 수신호죠, 수신호. 예를 들어서 왜 비행기 이착륙할 때요. 여러분 비행기 이착륙할 때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깃발 들고 왔다 갔다 설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보내는 신호가 보통 모스 신호라고 하죠. 자, 깃발을 이렇게 옆으로 펼치는 경우가 있겠고 높이 세우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XP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긴 신호고 이건 짧은 신호고 이건 구분 신호다 이거야. 그러면 만약에 A라는 걸 표현한다 그러면 긴 신호, 짧은 신호 보낼 수 있죠. 이거 어떻게 주면 될까? 이걸 어떻게 주면 될까요? 요거를 몇 번? 두 번 해주고 중간에 구분해주고 그 다음 짧은 신호 하나 보내면 되잖아. 그래서 뭐 이륙을 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짧게 짧게 길게 짧게 요 깃발 세운 거 두 번 보내고 구분 중간에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긴 거 보내면 아 이륙하란 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수신호로 보내거나 아니면 소리 보통 그 보이스카웃이라든지 걸스카웃을 보게 되면 그런 기술을 많이 배우죠. 모스 신호를 재난을 당했을 때 뭐 소리나 뭐 불꽃 같은 거 막 신호를 주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그죠? 뭐 배가 침몰했거나 아니면 뭐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막 둥둥둥 두들기거나 아니면 불꽃을 막 심어서 상대편한테 뭔가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를 다 뭐라고 보면 돼요? 모스 정해진 신호가 있습니다. 정해진 룰이 있다고.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깃발 신호라든지 아니면 소리라든지 아니면 불꽃 순으로 전구로 이렇게 보내는 형태의 신호를 말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내는 거는 뭐냐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볼 수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통신이라는 얘기죠. 기계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에서 이쪽에서 깃발 신호를 줘봐야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건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민한 것이 바로 이 전신기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생겨서 삑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따닥따닥 두들기는 거 있잖아. 따닥따닥 두들겨서 전기로 해서 상대편에 전달할 수 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전신기라고 하는 거죠. 송신 측과 보내는 측과 받는 측 사이에서 전선으로 연결해서 전선을 흐르는 전수 단속, 전기를 끊었다 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긴 신호도 짧은 신호도 다 보낼 수 있는 중간 구분도 되죠. 이런 형태를 우리는 전신기라고 하고 데이터 통신의 모체라고 한다. 실제로 이제 이 이론에 대해서는 좀 차별이 있어요. 모스가 데이터 통신의 모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전화기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스 신호가 뭐다? 사람과 사람 간의 통신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통신, 기호나 소리로 전달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까처럼 이렇게 생긴 전신기고 따닥따닥 해갖고 전기가 끊어졌다 커졌다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건 음성은 아니죠.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 표현이 되는 건 아니잖아. 사람의 음성을 전달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소리를 내더라도 소리 하나에 똑같은 발음이어도 감정이 실리면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성을 전달하면 참 좋겠다고 해서 고민을 했겠죠. 잘 아시는 벨입니다.
그래서 상대편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매체를 하나 연결을 하자는 얘기죠. 옛날에 왜 초등학교 때 우리가 실을 매달고 컵에다가 꽂아 놓고 가까이 가까이 하면 들리겠지만 멀리서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을 딱 연결해서 들리면 실을 통해서 사람의 음성이 전달이 되니까 아 이거는 통신이 가능하다고 처음에 벨이 고민을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벨을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이곳에다가 탄소가루라는 걸 놔요. 탄소가루. 탄소가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확한 진동에서 정확하게 힘이 가해지면 정확히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탄소가루를 갈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쇠를 넣겠죠. 전기신호. 쇠가 됐다가 이제 구리가 됐겠죠. 그래서 사람의 음성을 전달하면 사람의 음성이 바로 탄소가루를 진동시켜서 바로 전기신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음성 에너지가 기계나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기계나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은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기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로 전달을 합니다. 그럼 전기가 도착이 되면 그 전기 신호 가지고 다시 뭐가 될까요? 전기 에너지를 기계나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그리고 다시 뭘로 바꿔요? 음성 에너지로 바꿔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전화기다. 그래서 송화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성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음성 에너지를 뭘로 바꾼다? 전기 에너지로. 중간에 이제 운동 에너지를 거치겠지만 반대로 통신에서 수신된 전기 에너지를 다시 뭐야? 음성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를 뭐라고 한다? 수학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죠. 음성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건 뭐냐? 혹은 전기 에너지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건 뭐냐? 송화기, 수화기. 둘 중 하나 선택해서 답을 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성을 전달한 것까지 됐는데 또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어떤 욕심이 생기게 되냐면 교환기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교환기라는 건 뭐냐면 이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가 서울이에요. 송신 측이 수신 측이 있습니다. 여기가 부산이에요. 부산이고 여기가 서울입니다. 여기는 송신 측이고 그래서 서로 통신을 가능하게 하죠. 1대1로. 그런데 이 부산 쪽의 수신 측에서 여러 군데가 더 필요한 거예요. 세 군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과 부산은 거리가 너무 멀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선을 연결한다는 건 너무 비용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런 거는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가자. 예, 하나만 연결하자.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한 군데만 연결을 해서 여기도 연결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짧게 연결해주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선을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 선을 연결하고 여기에 사람을 안 쳐. 그리고 전화가 오면 이쪽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한다면 A, B, C에다가 직접 거는 게 아니라 이곳에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죠. A에 연결해 주세요. B에 연결해 주세요. C에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 먼 거리인 경우는 하나의 통신선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야? 교환원이라고 하는 거죠. 교환원. 교환원이 뭐가 돼? 기계가 되면 교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교환 시스템이 등장이 됨으로써 우린 통신 비용을 절약하고 좀 더 효과적인 기술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는 물론 짧은 거리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배울 5장이죠. 통신망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통신망. 그 부분에서 다뤄지게 될 내용입니다. 1900년 The First 진공관 교환 시스템의 모체이다 이거죠. 교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중에 배워요. 송신측과 수신측이 멀리 떨어져 있고 여러 개의 수신측이 있을 경우에 통신로 1대1로 연결한다면 많은 통신로가 필요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것이 교환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교환기가 뭔지를 일단 정확히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이 되는 게 CG가 아니라 PCM이죠. PCM. 순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하나 기술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PCM이라는 개발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배워요. 우리가 신호 변환기에서 배웠죠? 신호 변환기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호는 무슨 신호입니까?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이 아날로그 신호를 0과 1로 바꿔요. 컴퓨터 파일로. 그리고 다시 원래 신호로 바꿔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여지는 이 화상이나 그림은 실제로는 다 뭐예요? 아날로그 소리나 음성이죠. 그죠? 이게. 그러나 실제로 이거는 내부적으로 뭐가 되어 있는 거야? 디지털 신호로 바꿔진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서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이 기술의 핵심이 바로 뭐다? PCM이죠, PCM. 나중에 따로 빼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등장이 되죠. 디지털 신호,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시 아날로그로 보관하는 기술이 등장이 됨으로써 좀 더 본격적으로 기술이 발전이 되는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단원에서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세지하고 세비레를 정확히 구분하자. 방공 시스템이죠. 이것이 바로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세지라는 건 뭐냐면 미 공군에서 적기가 딱 날라올 거 아닙니까? 이게 적기라고 합시다. 비행기. 적기가 날라오면 미국 이제 공군에서 이걸 추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어떤 적기가 출현이 된 거고 어디서 날라온 거고 무기는 얼만큼 실었고 어떤 목적으로 해서 넘어왔는지를 분명히 사람이 육안으로 판단했겠죠, 과거에는. 그러나 그것을 뭘로? 컴퓨터 기계를 도입해서 완전 자동은 아니고 반자동. 사람이 입력할 수도 있고 이 기계가 스스로 요거를 탐지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겠죠. 이걸 우리는 세지라고 하는데 왜 얘가 의미가 있느냐면 이 기기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기기가 바로 컴퓨터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처음으로 이용했던 시스템이 바로 세지라는 거고 그것이 군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용이고 최초의 데이터 혹은 정보통신 혹은 컴퓨터 통신 시스템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처음으로 도입된 거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변화를 주죠. 일반한테 공개를 하고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비레고 최초의 예약 시스템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할 때 인터넷 통해서 예약을 하는 거지만 그것을 처음으로 도입했던 시스템을 세비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상업용이다. 그러니까 여기 군사용과 상업용이다. 만약 세지가 상업용이다 틀렸고 세지가 최초의 상업용 시스템이다 틀렸고 세비레가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다 틀렸고 이렇게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 뭐냐 그러면 세지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CTSS라는 게 존재해요. 최초의 학내 시스템이죠. 미 공과대학 MIT라는 대학이 알죠? 여기서 개발한 건데 지금의 이제 학교에서 학내 업무를 다 전산화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 자기 신청도 뭐 성적 뭐 출력도 하는 것도 모두 전산화돼 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이 이제 MIT에서 처음으로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용한 것이 바로 시간 분할이라고 하는 기술을 썼다 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시간 분할이라는 건 뭐죠? 통신선이 하나 있으면 원래는 하나, 둘, 네 개가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개 컴퓨터는 각각 한 대씩 통신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하나의 통신 들어오면 네 개로 분할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고속 장치를 달아서 이쪽을 시간차를 둬서 배분해주는 이런 형태의 기술을 우리는 시간 분할이라고 하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PC방에 보면 컴퓨터가 만약에 40대가 있다 그러면 40대가 다 선이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속선로가 하나가 그 PC방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시간을 나눠서 아주 짧은 시간이겠죠. 0.0001초 정도가 되니까. 분배를 해줌으로써 40대가 동시에 이 고속선로를 쓰게 되는 그런 형태의 기술을 우리는 시간 분할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걸 처음으로 이용했다라는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CTSS는 시간 분할을 처음으로 적용을 했고 그 다음 학내 시스템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파라고 하는 거죠. 최초의 유선 패킷이고 인천의 모체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통신선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르파라고 하는 것은 미 국방성 산하 기관이에요. 그 아르파라고 하는 통신개발, 컴퓨터 통신개발 연구단체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서 개발된 네트워크 시스템인데 최초의 유선 패킷이다. 그러니까 통신선이 연결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면 이런 데이터를 잘라내요. 잘라서 데이터를 보내서 다시 결합시키고 잘라서 보내고 결합시키고 이런 형태로 이용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 잘라낸 것을 뭐라 그런다? 바로 패킷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소화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자체가 무슨 통신이에요? 예, 패킷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한꺼번에 날아다니지 않죠. 여러분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데이터가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죠. 하얀 바탕에 있다가 한꺼번에 팡 뜨는 게 아니잖아요. 차차차차 펼쳐나가는 느낌은 들죠. 그러니까 이게 조각 내서 데이터들이 와서 조각 내서 결합이 되면서 화면에 뿌려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는 뒷부분에서 배우겠지만 어쨌든 이 하나하나의 덩어리가 다 뭐다? 패킷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조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데이터 조각을 통해서 보내게 된다. 그래서 이거 형태로 처음으로 이용했다 해서 바로 유선 패킷이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터넷의 바로 핵심 기술인 패킷이라고 하는 기술이 등장이 된 기술이었기 때문에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르파넷을 인터넷의 모체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로하라는 게 존재해요. 알로하. 아르파 다음에 알로하가 나오죠. 자, 알로하는 이건 이제 거꾸로 유선 패켓 시스템이라 그래요. 최초의 유선 패켓. 그러니까 이제 알로하는 이제 하와이 대학에서 만든 통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알로하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하와이 대학에서. 그러니까 하와이는 이제 섬들이 많이 있겠죠, 주변에. 저는 잘 몰라요. 안 가봐서. 그래서 하와이가 있으면 주변에 섬들이 많겠죠. 그럼 여기다 지금 해저 케이블을 설치해서 사용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통신 많이 들겠죠. 통신 비용이. 그래서 무선으로 주변 섬들을 통제하게 될 게 필요가 있어서 대학에서 하와이 대학에서 만든 것이 바로 알로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나중에 배울 그 충돌형의 방식이죠. 충돌형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인 CSMA-CD 그 전 기술인 CSMA에서 기반이 됐던 이거 기술이 나오게 되었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알로하 시스템이. 그래서 경쟁 방식이라고 하는 회선 공유 점유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인 요거의 모체다. 그러니까 통신선 하나를 여러 개 단말기가 사용하려고 그래요. 이게 공유선이죠. 공유회선. 이 공유회선을 접속하기 위해서 이 4개 단말기가 경쟁하듯이 접속하게 되는데 이 기술의 기본을 제공했다는 거죠. 알로하 시스템이. 나중에 배웁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SNA죠. SNA라고 하는 것은 표준이죠. 표준이라는 단어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A라는 지역의 네트워크도 있고 B라는 지역의 네트워크도 있고 C라는 지역의 네트워크도 있겠죠. 그럼 거기에는 컴퓨터도 여러 가지 장비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이 독자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우리가 통신선을 연결했을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나 부담이 스럽겠죠. 그렇죠. 우리가 표준을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표준을. 여러분 전기 코드 있잖아요. 전기 코드. 전기 코드 어떻게 생겼어요? 대강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두께라든지 여기의 길이라든지 요 길이라든지 이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원형의 지름이라든지 이것이 각자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제품은 그 제품만 써야 되는 거고 이 제품의 전기 코드 못 걷고 코드마다 다 다르고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당연히 얘는 뭐예요? 국가적인 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해당되는 통신 기술이나 여러 가지 전방 기술도 이렇게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놔두면 안 돼요. 표준화 시켜야만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조금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 특히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애를 먹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통신의 표준화를 시작한 시스템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게 바로 SN입니다. IBM에서 만들었고 체계화된 네트워크 간의 접속된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이 표준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이용이 됐던 거죠. 컴퓨터 시스템을 자체를 어떻게 돼요? 하나의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을 처리하지 않고 여러 개의 컴퓨터끼리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하나의 작업을 공동적으로 처리해낼 수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분산 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더 발전이 되고 지금 대부분 다 분산 처리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듀플렉스라고 하는 게 듀얼이라고 하는 게 있죠. 듀얼. 그러니까 컴퓨터를 두 개를 놔요. 그리고 운행을 시킵니다. 왜? 하나가 망가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얘가 진행하다가 망가지면 얘만이라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죠. 업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가 중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은행 같은 데서는, 방송국 같은 데서는 은행 업무가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은행 업무를 다 컴퓨터로 진행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다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아, 혼란스럽죠?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죽으면 얘가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도록. 듀플렉스라는 것도 있어요. 듀플렉스. 듀플렉스는 어떤 거냐면 하나의 컴퓨터가 진행을 해요. 그리고 얘가 진행이 되다가 망가지면 바로 이어서 바턴 터치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만 운영합니다. 얘의 정보는 계속 갖고 있다가 얘가 혹시 망가지면 이어서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듀플렉스라고 하죠. 듀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둘이가 동시에 운영을 합니다. 동시에 진행이 되고 하나가 중단돼도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처리하는 거고 이건 이어서 바턴 처리하는 겁니다. 듀얼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왜 우리 마라톤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마라톤에 보면 가끔씩 그 케냐 선수들이 많이 뛰잖아요. 뭐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근데 두 사람이 항상 뛰어요. 뛰어 보면 그 사람들이 계속 뜁니다. 열심히 뛰죠.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한 선수가 지쳐도 한 선수가 계속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듀얼이에요. 근데 우리 역전 마라톤 있잖아요. 역전 마라톤. 역전 마라톤은 뭐예요? 그 상체에다가 띠를 두르고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띠를 갖다가 넘겨주잖아. 이어 바톤 터지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듀플렉스고 지금 말한 이러한 형태 케냐 선수의 시스템은 듀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도입니다.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시험에 주로 나오는 내용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가 컴퓨터 통신이라고 하는 건 지금 기술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출제하면 좋겠지만 과거 한 10년 전의 기술을 자꾸 다루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을 설명해야죠. 우리가 옛날에 이제 모뎀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모뎀 들어보신 적 있죠? 물론 지금도 모뎀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그때와는 좀 시기적으로 다르죠. 자, 우리가 컴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화기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컴퓨터가 발전이 되면서 자꾸 그 통신에 대한 욕구가 발전이 됩니다. 욕구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컴퓨터도 많이 없었지만 이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통신선이 필요한 거예요. 통신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통신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새롭게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죠? 새롭게 설치할 수도 있고 전기선도 있죠. 혹은 전화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설치한다는 건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전기로 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전력석 통신이라고 해서 등장이 됩니다. 이제는 그 우리가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제 IP가 이제 문제 없이 되고 인터넷 IP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위험에서 벗어나서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면 모든 전기를 쓰는 가전제품에는 컴퓨터처럼 IP를 보유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유비쿼터스라는 환경이 이제 기초적인 작업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못했고 지금은 아니고
이 전화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해서 나온 게 바로 모뎀이에요. 모뎀. 그러니까 전화선을 이용 원래는 전화국에 이게 전화국이라고 합시다. 전화국에 전화선이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전화선에 연결된 부분을 어떻게 직접 연결해서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모뎀이 필요했다는 거야. 이 모뎀을 달아가지고 전기선을 연결합니다. 자, 모뎀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전화선은 여기서 이렇게 따요. 이건 쓰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전화를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떤 거였냐면 전화를 하게 되면 컴퓨터 통신을 못했고 그때는 이제 PC 통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뭐 컴퓨터 통신, PC 통신을 하게 되면 전화 못 쓰고 전화 쓰면 컴퓨터 통신 못하는 이런 형태의 환경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연결했었죠. 그러면 이 전화국에는 전화국 교환기가 있겠죠. 교환기. 이 교환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겠죠. 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전화국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다 이렇게 망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통신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에 들어갑니다. 보통 그때는 이제 하이텔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혹은 천리안이라는 것도 있었고, 천리안이라는 것도 있었고. 이런 형태로 서로 연결했었단 말이죠.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도 이제 모뎀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모뎀이 있겠죠. 그리고 단말 장치가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는 제어를 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컴퓨터가 있겠죠. 하드 디스크를 내장한 보통 호스트 컴퓨터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를 쭉 따라다가 이 교환기를 통해서 집에서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를 보내고 이쪽에 접속들을 해서 여기 한 곳에서 한 호스트 컴퓨터에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서로 채팅도 하고 파일도 다운받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개념에서 등장이 된 게 뭐냐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게 그럼 이 전체 그룹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이제 공중 전화망이라고 하는 거죠. 공중 전화 네트워크. 영어로는 PSTN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PSTN, Public Switch Telephone Network. 이 공중 전화망이라고 하는 기본 설계가 뭐예요? 기본 설계가 사람의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전화기를 위해서 만드는 네트워크죠. 여긴 중심 신호는 뭐예요?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그러니까 여기는 중심이 아날로그 형태라는 거죠. 컴퓨터에서 발생된 신호는 뭐고? 디지털이고. 그러니까 디지털을 갖다가 아날로그 망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니까 신호를 바꿀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모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통신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뭘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점점점 속도의 욕구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이 모뎀이 계속 발전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날로그망인 PST에는 기본적으로 300Hz부터 3400Hz라고 하는 음성 대역만을 전달합니다. 음성 대역. 음성 주파수 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음성을 이렇게 보면 보통 300에서 3400이라는 거죠. 우리가 목소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1초에 이렇게 진동하는 횟수를 우리는 주파수라고 하잖아. 1초라고 하면 이게 한 주기라고 봤을 때 주기가 몇 번 진동하느냐 사람은 300에서 3400이다. 그러니까 느린 거고 아주 낮은 소리고 적은 소리고 아주 높고 빠른 소리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쓰는 주파수 대역은 이 정도예요. 주로 쓰는 게 이게 이제 유효대역이라고 하죠. 어쨌든 보낼 수 있는 최대 음성 대역폭은 3400입니다. 그래서 음성 대역은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소리 크기, 통신 속도와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크면 주파수가 높아가는 거고 소리가 낮으면 주파수가 낮은 거예요. 속도가 빠르면 주파수가 높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이 소리의 판은 이 정도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뎀의 장비를 만들어서 더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400이라고 하면 3400이 최대잖아요.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점점점 뭐예요? 이 길에서 만들 수 있었던 게 뭐 1200 bps 모뎀이 있었고, 뭐 2400 bps 모뎀이 있었고, 뭐 4800 쭉 해서 33600 정도에서 멈췄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멈췄느냐면 이 3400을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 기계를 암만 많이 발전시켜 봐야 길이 좁기 때문에 빨리 날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뎀의 속도는 진짜 뭐 스포츠카처럼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이 가는 길의 포장 도로란 말이에요. 가는 길이 고속도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도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일정한 전화선을 쓰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주면 3400이 아니라 1메가까지 줘서 좀 더 고속화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나온 기술도 있죠. 그거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들어보셨나요? ADS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다? ADS를 쓰게 되면 3400 한계를 극복해서 1메가까지 주면서 좀 더 고속의 통신을 할 수 있으면서 역시 뭐야? 전화하고 컴퓨터를 동시에 쓰는 건 아니고 컴퓨터와 전화를 요거로 쓸 때는 동시에 쓸 수 없지만 요 상태는 동시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의 기술로 등장이 됐던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어쨌든 모뎀은 뭐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기 위해서 필요한 신호 변환기다. 구분 되시죠? 예. 통신망을 통해서 공중전화망을 이용했다는 것은 기존의 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속도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더 이상 발전되지 않았다. 이 모뎀은. 자,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할 내용이 뭐냐면 이거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죠. 이 덩어리가 다 모뎀에까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죠. 자, 일단은 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뒷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처리 장치라고 그래요. 데이터 처리 장치 혹은 장계, 데이터 처리계고, 나머지는 다 뭐다? 데이터 전송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는 컴퓨터에 대한 기술이고, 요 중간에 있는 요 부분은 다 뭐다? 뭐라고? 전송 시스템이다. 데이터 전송계 혹은 시스템. 그러면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는 뭐가 있느냐? 요거가 있죠? 제어 장치가 바로 CCU라고 하는 통신 제어 장치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뭘까요? 단말 장치라고 하는 거고, DT라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요게 뭐예요? 이것이 DC라고 하는 신호 변환기고, 그 다음에 이쪽 전체 통신망을 포함하고 이 시변환기를 다 포함해서 데이터 전송 회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 회선은 요거 신호 변환기와 통신망 자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4대 요소는 뭘까요? 데이터 처리 장치, 그러니까 컴퓨터를 포함시켜서 컴퓨터, 그 다음에 CPU, DT, 데이터 전송해서 이렇게 되지만, 전송 시스템의 3대 요소는 전송회선, 단말 장치, 그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 요 세 가지가, 첫 번째 단말 장치,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회선, 그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가 데이터 전송 시스템의 3대 요소라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죠, 그림이. 자, 이제는 책에 있는 내용으로 깔끔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린 거예요. 좀 낫죠, 보기가. 자, 이쪽에 전화가 있었죠. 이 모뎀이 있습니다. 맞죠? 여기 다중 모뎀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각 전화국에 있는 공중 전화망이라는 거죠. PSTN.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데이터 전송 회선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제어할 수 있는 통신 제어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호스트 컴퓨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잘라서 뭐라고 하고,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즉 컴퓨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을 다 뭐라 그래요? 데이터 전송계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를. 자, 그래서 단말기,
그 다음에 DC의 상대편 DC. 그러니까 통신망을 중심으로 DC와 DC가 연결이 되어야죠. 왜? 이 통신망이 아날로그 될 수도 있지만 디지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적절하게 신호를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아날로그 형태일 때는 모뎀이 필요한 거지만 디지털일 때는 뭐 DSU나 코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쓰면 이 상태로 하면 DC 안에 모뎀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C는 모뎀뿐만 아니라 DSU라는 것도 있고 코덱이라는 것도 있고 텔리폰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뒷부분에 있습니다. DC는 이 모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뎀 대표성 있게 표현하는 거죠. DC 안에 모뎀이다. 그러니까 모뎀을 DC의 한 부품이다. 한 구성 요소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에선 그 다음에 단말 장치, 그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를 3대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4대 요소를 표현하려면 컴퓨터 통신으로 해서 혹은 데이터 통신으로 해서 컴퓨터까지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자, 다시 분류를 시켜보죠. 체계적으로. 자, 통신 시스템이 나왔어요. 그죠? 자, 전송 시스템과 처리 시스템을 구분하고 전송계는 단말 장치 DT, 전송회선, 그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 CU, 신호 변환기 DC, 통신회선. 여기는 이제 유선, 무선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건 이제 뒷부분에서 배우고 데이터 처리 개념적인 것은 컴퓨터고 거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송계 3대 요소, 통신 시스템의 4대 요소면 컴퓨터까지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자, 정리해보면 데이터 3대 요소는 뭐라고 한다? 단말장치, 전송장치, 통신 제어 장치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송 시스템 3대 요소 다루면 단말장치, 데이터 전송회선, 그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로 구분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전체적인 개념이 나왔는데 이제 하나하나 단말장치가 뭐고 또 전송장치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송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전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컴퓨터에서 처리된 정보를 목적지까지, 여기 수신측까지죠. 여기가 출발지, 송신측이고 여기가 수신측이죠. 여기서 컴퓨터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처리된 정보를 목적지까지 어떻게 하면 잘 실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거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니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단말 장치라고 보는 거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 통신 제어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통신 제어 장치에 의해서 신호가 날아갈 때 이 통신망 자체가 물론 1대1로 연결된 거일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쓴다든지 아니면 공중전화망을 쓸 때 그 신호망에 적합하도록 바꿔줘야 되잖아. 그 신호 변환기라고 하는 거고 통신 회선으로 연결되어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호 변환기와 전송 장치를 묶어서 DC라고 얘기하는 거고 보통 회선 종단 장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말 장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통신 제어 장치가 있고 바로 신호 변환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DC이다. DC이고 CCU가 있고 그 다음에 DT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조를 잠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얘기죠. 처음에 이제 단말기가 있고요. DT, 그죠? DT가 있고 그 다음에 DC가 있습니다. DC, 신호 변환기. 그 다음에 망이 존재하죠. 망. 그 다음에 다시 DC가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가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면 단말기가 있겠죠. 그죠? 이 안에 이제 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CCU가 존재할 수 있고 호스트 컴퓨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전송 시스템에는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걸 다 통제하는 것이 바로 뭐다? 통신 제어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망이 만약에 아날로그 망이다 그러면 모뎀이 필요한 거고 여기 종단에 디지털 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배울 DSU라든지 코덱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요거를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 자체가 일단 여러분한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단말 장치가 대체 뭔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말 장치. 단말 장치는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컴퓨터죠. 컴퓨터. 컴퓨터를 말하는데 단말 장치. 터미널을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전화기, 컴퓨터, 팩스밀리, 휴대폰 이게 다 PDA 다 단말 장치죠. 여러분 손가락이 닿으면 다 단말 장치예요. 여기 보세요. 전화기 손가락 닿죠? 컴퓨터, 팩스밀리, 휴대폰 다 하죠? 중계기. 이건 손가락이 되는 게 아니죠. 뭐 리피터, 뭐 교환기 이런 거는 여러분이 직접 만져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건 단말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단말기가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손가락에 닿으면 다 단말기다. 결국 뭐죠? 사용자가 인터페이스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손가락을 통해서 통신 시스템에 접근한다는 얘기죠.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한다. 전송 제어 기능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뭐다? 입출력. 핸드폰 생각해 보세요. 오류도 송수신도 여러분 입력 출력하잖아. 말하고 듣잖아요. 에러가 나면 에러 메시지 주잖아요. 송수신 보내고 받을 때 기기가 처리해 주겠죠.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통신 해선을 통해서 속도 차이를 극복시키지는 바로 버퍼 기능도 내부적으로 존재한다. 버퍼링이라고 그러죠. 보통 버퍼링. 그래서 일단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바로 단말 장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입력과 출력을 하는 것이 주 업무다. 주 업무. 그 다음 전송회선이라는 건 뭐냐? 전송회선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전송회선은 단말기, 신호 변환기, DCE와 통신회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적절한 신호로 변환해 준다는 거죠. 디지털을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거나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거나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송수신을 확인하는 것이고 동기 맞춤이죠. 시간 맞춤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측과 받는 측에서 분명 여기는 뭐야? 시계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시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거든요. 보낼 때 시간이 서로 맞아야 송신이 된다. 이걸 우리의 동기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 목소리 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만약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빨리 말하면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의 속도를 내는 겁니다. 만약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좀 더 천천히 말을 해야겠죠. 쉽게.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시간을 맞추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 맞춤 행위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담당한다. 전송 조작 제어 절차, 오류를 검출하고 거기에는 이제 회선에는 꼬임선, 동축, 광케이블이 있다. 이건 뒷부분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보통 꼬임선이라는 건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연결된 UTP-선이 다 꼬임선이고요. 동축 케이블이라는 것은 굵은 선이죠. 굵은 시커먼 굵은 선. 광 케이블은 이제 광 섬유로 되어 있는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뒷부분에서 또 배우는 거죠. 어쨌든 데이터 전송에서 DC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 뭐다? 신호를 변환하고 그다음에 동기를 맞추는 동기 행위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통신 제어 장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다 얘죠. 결국 중심이 다 얘죠. 송신을 제어하고 감시한다. 이가 다 이해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다 이해를 지금 현재 못하죠. 그러나 구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만약 오류를 제어한다. 그럼 누가 하는 걸까요? 단말 장치가 하는 걸까요? DT가 하는 걸까요? 아니면 DC가 하는 걸까요? 얘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말기라는 건 주 역할이 뭐예요? 사용자 입출력입니다. 입출력이고 여기에서 오류 제어라든지 각종 제어는 버퍼링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단말기예요, 단말. 이 역할이 단말기고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있으면 좀 더 좋은 단말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리라든지 제어든 각종 제어는 누가 하는 거야? 다 CCU가 하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CPU가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면 전송 시스템의 가장 핵심 부품은 바로 CCU라는 거죠. DC는 뭐 해주는 거예요? 신호 변환이 주 역할입니다. 신호 변환. 아시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누가 하는 거야? CCU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사용자 입출력 장비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면 돼요? DT. 신호 변환 누가 하는 거다? 얘가 하는 거. 그죠? 오류 제어하는 거다 그러면 얘도 하고 얘도 하지만 주기능은 얘가 CCU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지? 요게 분명한 주기능이고 애매한 기능, 뭐 송신권을 제외한다든지 메시지를 조립하고 분해한다든지 통신의 정기적인 결합을 한다든지 중앙성 CPU와 처리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오면 다 뭐야? CCU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애매하다. 그리고 DT냐, DC냐, CC냐 물어보면 CCU로 답하시면 답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컴퓨터에 해당되죠. 기억장치, 연산장치, 즉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신호를 바꾼다 누가 하는 거예요? 신호 변환. 전송 시스템에서 하는 거잖아. 우리 데이터 통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데이터 전송과 데이터 처리입니다. 요걸 구분하라는 거죠. 신호 변환 얘가 하는 거죠. 동기 누가 하는 거야? 얘가 하는 거죠. 그죠? 아날로그 얘가 하는 거죠. 또 병렬을 직렬로 바꿔라 얘 하는 거죠. 저장하고 복사하고 검색하고 얘는 다 누가 하는 거야? 컴퓨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저장하고 복사하고 검색한 내용을 이 전송계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송 시스템이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구분한 내용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장치라는 건 뭐 입출력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 뭐 첨공 카드, 자극 디스크, 단말기, 스캐너 이런 것들은 다 입출력 장치라는 걸 알죠? 보조기억 장치, 자기 디스크, 하드 디스크 이런 것들이죠. 이거 뭐 이렇게 크게 구분할 필요가 없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리 시스템과 전송 시스템을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리 시스템이 아닌 전송 시스템에서 통신 제어 장치와 단말 장치와 신호 변환기인 DC를 정확히 구분하라. 그것만 잘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